고요하고 삭막한 시골 마을의 오후, 김민준의 낡은 집 마당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았다. 한때 서울의 중심에서 수십 개의 빌딩을 소유하며 부동산의 신화라 불렸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을 향한 야망 대신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4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어깨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눈빛은 이미 모든 희망을 포기한 듯 공허했다. 아내 박선영은 더 이상 그의 옆에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한 집안에 살면서도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기도 했다. 그 시선은 그가 잃어버린 수백억 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사라진 그녀의 젊음과 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파산한 지 오래였다. 말은 단절되었고 오직 차가운 공기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김민준의 파멸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윤태호의 배신 때문이었다. 그가 추진하던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윤태호가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김민준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그가 쌓아 올렸던 명성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이름 모를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내려왔다. 지난 3년간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는 삶의 의미를 잃었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는 매일 밤 윤태호의 이름 석자를 되뇌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복수할 힘도 용기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과 나약함의 치를 떨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선영은 그가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익숙한 뒷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인적이 드물고 모든 것을 끝내기에 완벽한 장소가 있었다. 산길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끝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그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지 곱씹었다. 그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오직 믿었을 뿐인데, 오직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을까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가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풀숲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한 마리의 어미 백구가 거대한 독색에 온몸을 물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녀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막 눈을 뜬 듯한 새끼 강아지 6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새끼들은 아직 세상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어미의 몸에 기대어 불안하게 울고 있었다. 김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의 삶을 끝내려던 찰나, 그는 삶의 가장 처절한 투쟁을 목격하고 있었다. 어미 백구는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 곧 죽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개 한 마리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순수한 의지였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조차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숭고한 모성애였다. 그 순간 김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이 작은 생명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비참함에 매달려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주저없이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절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독색에 다가갔다. 독사는 아직 백구의 몸에 휘감겨 있었다. 그는 있는 힘껏 나뭇가지를 휘둘렀다. 저리가, 이 독사 녀석. 김민준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독사는 놀라 백구의 몸에서 벗어나 풀숲으로 도망쳤다. 독사가 사라지자 김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대한 독사와 맞서 싸웠다. 그는 천천히 백구에게 다가갔다. 백구는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새끼들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듯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눈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을 버려둘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미 백구를 안아들었다. 그녀의 몸은 뜨거웠지만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새끼들을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들의 작은 몸은 김민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그를 절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미 백구와 6마리의 새끼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김민준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아내 박선영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그가 안고 있는 개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교차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개들을 주워왔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에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하다하다 개들까지 데려와 라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차마 대꾸할 수 없었다. 그의 품에 안긴 어미 백구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새끼들은 그의 옷깃에 얼굴을 묻고 불안하게 울고 있었다.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해. 김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선영은 그런 그를 보며 기가 막혔다. 그녀는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살던 남자가 갑자기 개를 안고 돌아와서는 살려야 한다고 말하다니.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 자신에게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김민주는 마당에 있던 낡은 담요를 꺼내 거실 한쪽에 깔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미 백구를 내려놓고 새끼들을 그 옆에 눕혔다. 어미는 몸을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상처 부위에서는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동물병원을 검색했다. 이 시골 마을에 동물병원이 있을 리 만무했다.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읍내에 있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방문 진료가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이시면 제가 전화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친절했지만 냉정하게 말했다. 김민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수의사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독을 최대한 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당에 있던 낡은 약상자를 뒤져 소독약과 거즈를 찾아냈다. 그리고 녹슨 바늘 하나를 찾아 불에 달구어 소독했다. 선영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명품 슈트를 입고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남편의 손이 이제는 녹슨 바늘을 들고 피투성이 개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낯선 힘을 느꼈다. 그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 같은 것이었다. 이리 줘요. 내가 바늘의 실을 꿰어줄게요.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김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집을 나간 이후 그녀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김민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선영은 그의 손에 들린 바늘을 가져가더니 능숙한 손길로 실을 꿰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김민주는 수의사의 말대로 어미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독을 짜내기 시작했다. 어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김민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목숨을 그에게 맡긴 것처럼 그의 손길에 순순히 몸을 내맡겼다. 김민주는 한 땀 한 땀 정성껏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개를 돌보는 동안 새끼들은 어미 옆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그들의 작은 몸은 김민준과 선영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김민준은 응급처치를 마쳤다. 그는 지친 몸으로 마당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미를 바라보았다. 그때 선영이 따뜻한 물 한 컵을 들고 그의 곁에 다가왔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컵을 건넸다. 고마워요. 김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물을 마셨다. 선영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와 함께 개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온전히 개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에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원망 대신 희미한 희망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작은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바랐다. 밤은 깊어지고 거실에는 김민준과 선영 그리고 백구 가족만이 남아 있었다. 김민준은 어미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느끼고 안도했다. 그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낡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끝내려던 순간 이 작은 생명들이 그를 구원해 주었다. 그들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주는 개들의 숨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미는 아직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새끼들은 어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김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그녀를 살린 것이다. 그는 이 작은 기적에 감사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개들을 위해 물그릇을 채우고 낡은 쌀밥을 꺼내 불려주었다. 그때였다.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 씨 되시죠? 저는 김민준 씨 소송건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김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소송에서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다. 제가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절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승소를 확정지을 증거입니다. 김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다. 어젯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는 자신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구원해준 백구들에게 향했다. 그는 자신이 주운 것이 단순한 개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김민준은 귀를 의심했다.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했던 변호사가 그가 승소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마당에 서 있었고 반대쪽 손으로는 겨우 몸을 가누고 있었다. 박선영은 남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김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사실 어제 저녁에 포기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창고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겉에는 2016년 재무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봤는데 그 상자 안쪽에 김민준 씨가 작성했던 모든 서류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가 3년 동안 찾았던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윤태호 씨와 계약했던 원본 서류, 자금 집행 내역서, 그리고 김민준 씨의 개인 자산 포기 각서까지. 위조된 서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저희가 이미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서류 덕분에 재판부에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준 씨의 완벽한 승소입니다. 김민준은 숨을 들이켰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3년 동안 그렇게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던 서류들이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날 밤 낡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니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돕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변호사에게 몇 번이고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김민준은 힘없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선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다그쳤다. 김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겼어. 땅 소송. 우리가 이겼다고. 선영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좌절한 나머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3년 만이었다. 그들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 것은 그날 오후 김민준과 선영은 마당에 앉아 백구들을 바라보았다. 어미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새끼들은 어미의 품에 파묻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어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안도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여보, 정말 신기하네요. 이 모든 게 이 아이들 때문인 것만 같아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민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죽으러 가던 그날 이 아이들을 만났어. 이 아이들을 구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구원해 준 것 같아. 김민준은 그렇게 말하며 어미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미는 그의 손길에 눈을 감고 편안해 보였다. 두 사람은 백구 가족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들은 과거의 원망이나 미래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이 작은 생명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계집을 만들어주자. 마당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선영이 먼저 제안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김민주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낡은 창고에 쌓여있던 합판과 못을 꺼내 백구 가족을 위한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망치질 소리가 낡은 집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절망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소리였다. 며칠 후 백구 가족을 위한 튼튼하고 따뜻한 집이 완성되었다. 어미 백구는 그들의 정성을 아는 듯 새 집으로 들어가 편안하게 잠을 청했다. 새끼들은 어미 곁에서 잠들어 있었다. 김민준과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들에게 이 작은 집은 단순한 계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졌던 그들의 관계와 삶을 다시 짓는 첫 번째 시도였다.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적과 함께 찾아온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김민준이 땅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집에 백구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김민준의 집에 복을 가져다주는 신통한 개들이 산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비웃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욕심이 서려 있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의 분위기가 점차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김민준은 이 모든 것을 예감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땅 소송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은 오랜만에 개운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지난 몇 년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게 남아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아내 박선영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사업이 망한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백구 가족을 바라보며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정말 신기하네요. 어제 그 변호사님 말처럼 마치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만 같아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 대신 낯선 희망이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 작은 생명들이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일까? 그때였다. 김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이번에는 면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김민준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 씨 되시죠? 연료 지원 신청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공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작년에 신청했던 연료 지원은 이미 탈락 통보를 받았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전화를 받았다. 누락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네, 죄송합니다.
최근 행정감사를 받다가 발견했습니다. 저희 실수로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보상 차원에서 올해와 내년분까지 한꺼번에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김민주는 말을 잃었다. 어제는 땅 소송에서 이겼고 오늘은 탈락했던 연료 지원이 다시 결정되었다. 그것도 2년치를 한꺼번에 준다니.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민주는 선영을 바라보았다. 선영의 눈은 이미 휘둥그레져 있었다. 또 무슨 좋은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선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김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년에 떨어진 연료 지원이 담당자 실수로 누락된 거였대. 2년치를 한꺼번에 준다고. 선영은 마당에 있는 개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네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있는 백구들을 바라보았다. 어미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고 새끼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평온해 보였다. 그날 이후 김민준과 선영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실에 매달려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함께 백구 가족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민주는 마당을 정리하고 잡초를 뽑았다. 선영은 직접 계집을 꾸미고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되찾았다. 백구들은 그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이제 더 이상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을회관에도 가고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놀랐다. 예전에는 그렇게 우울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새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김민준이 사업 실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들었나 김민준 씨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개들이 있다던데 그 개들을 데려온 이후로 땅 소송도 이기고 지원금도 받았다잖아. 마을 사람들은 김민준의 행운이 그가 키우는 백구들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백구들을 구경하고 갔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김민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김민준 씨, 혹시 그 개들 만져봐도 될까요? 복을 받으려고요. 김민준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부담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측은한 마음에 개들을 구했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행운이 백구들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런 관심은 김민준에게 새로운 종류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가 어렵게 찾은 평화가 다시 깨질 것만 같았다. 여보, 사람들이 너무 우리 집에 관심이 많아졌어. 왠지 좀 무서워. 김민준이 선영에게 말했다. 선영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탐욕을 읽었다. 그들의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날 오후 김민주는 마당에 앉아 백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끼들은 이제 눈을 뜨고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하고 있었다. 어미는 그런 새끼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때 한 동네 사람이 담장 너머로 백구들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어미는 그 시선을 느낀 듯 갑자기 꼬리 흔들기를 멈추고 그 사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사람이 사라지자 어미는 다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어떤 경고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당신이 찾은 평화는 이제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행운은 다른 것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김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은 이제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 기적은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이 기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을에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김민준과 박선영의 마음에는 다시 불안감이 찾아들었다. 어렵게 찾아온 평화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 때문에 위협받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마당에 앉아 백구들을 바라보는 대신 창밖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여보, 그냥 우리 이사를 갈까?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여.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제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과 은근한 탐욕이 담긴 시선은 그를 괴롭혔다. 그때였다. 낡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민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다가갔다. 혹시 또 백구들을 보러 온 사람일까 문을 열자 25살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청년이 서 있었다. 그는 정중한 태도로 김민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사장님 되시죠? 저는 윤한결이라고 합니다. 김민준은 그 이름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윤한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이 떠올랐다. 윤태호.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 이 청년은 그 윤태호의 아들이었다. 내가 윤태호의 아들이라고.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한결은 그런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사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민준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복수하고 싶었던 윤태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그의 심장을 갉아먹던 증오가 허무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한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 봉투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꼭 찾아가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결은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김민준에게 건넸다. 김민준은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다. 그는 봉투 안의 서류와 함께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의 아내 선영도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준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하는지 잘 알고 있다. 네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편지에는 윤태호의 이름으로 쓰인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을 때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친구인 김민준을 배신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후 3년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다. 빼돌린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지옥이었다고 했다. 모든 것을 잃은 김민준의 얼굴이 매일 밤 그의 꿈에 나타났다고 했다.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해다오. 그리고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를 배신한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받았고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아들을 통해 이 돈을 모두 돌려보낼 것이다. 이 돈이 너의 새로운 삶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편지는 윤태호의 마지막 부탁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편지를 읽는 내내 김민준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3년간 그를 짓눌렀던 증오와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복수할 대상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김민준은 편지를 품에 안고 마당에 있는 백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가 받은 기적은 단지 돈과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을 증오를 내려놓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 작은 생명들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물질적인 행운을 넘어선 영혼의 구원이었다. 김민준은 한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의 흔적이 없었다. 네 아버지의 마음,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네 아버지도 평생을 고통받았구나.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네 아버지한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김민준은 그렇게 말하며 한결을 안아주었다. 한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김민준은 한결이 가져온 돈이든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에게 이제 이 돈은 재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었다. 한결이 돌아간 후 김민준은 마당에 앉아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선영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삶을 짓눌렀던 가장 큰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윤태호의 아들 한결이 돌아간 후 김민준의 집에는 기나긴 평화가 찾아왔다. 3년간 그를 짓눌렀던 증오와 복수심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채웠다. 그는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짐을 내려놓았다. 박선영도 남편의 변화를 보며 마음의 짐을 덜었다. 그들은 함께 백구 가족을 돌보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천천히 회복해 나갔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아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평화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바로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사랑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가 형수님으로 되어 있었다. 김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형 김만식과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 성공가도를 달릴 때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형은 그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형에게 깊은 실망감과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다. 여보세요, 형수님.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형수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민준아, 너희 형이 지금 병원에 있어. 위독해. 형수의 말에 김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형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없었고 늘 그가 베풀기만 하는 관계였다.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형은 그에게 외면했다. 그런 형이 이제 와서 위독하다니.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형이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했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발 와줘. 민준아. 형수는 흐느끼며 부탁했다. 김민준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다.
미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여보, 괜찮아요. 형님한테 전화 왔어요. 선영이 다가와 물었다. 김민주는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가봐요. 여보, 원망할지라도 형님한테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그리고 어쩌면 형님에게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지 몰라요. 선영의 말에 김민주는 용기를 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모습의 형이었다. 한때 건장했던 형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형은 김민준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은 형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의 공백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형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겨우 들릴 정도였다. 김민준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형이 사업이 망한 동생에게 미안함을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의 다음 말은 김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내가 윤태회에게 네 사업 정보를 넘겨줬어. 김민준은 귀를 의심했다. 그는 형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형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네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게 너무 싫었어. 나는 평생 아버지 그늘에 살았는데 너는 내 힘으로 성공했잖아. 질투가 났어. 그래서 윤태호가 나한테 네 사업 정보를 묻길래 다 알려줬어. 네가 망하는 걸 보고 싶었어. 김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가 3년 동안 그토록 증오했던 윤태호의 배신이 사실은 자신의 형이 시작한 일이었다니. 그는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이 자신의 형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동안 품어왔던 윤태호에 대한 증오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욱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밀려왔다. 피부티에게 당한 배신은 친구에게 당한 배신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김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윤태회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원흉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형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원인이 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때 김민주는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백구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백구는 그를 구원해 주었다. 백구는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갉아먹던 증오를 내려놓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이 백구에게 은혜를 입었듯이 형에게도 용서의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구는 그를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구원으로 이끌고 있었다. 김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분노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형의 손을 잡았다. 형의 손은 차가웠다. 그는 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형의 손을 잡고 그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형의 병상 옆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형의 충격적인 고백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지난 3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증오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윤태호를 향한 모든 분노를 쏟아냈지만 정작 그 분노의 뿌리는 자신의 형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허무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피부티에게 당한 배신은 친구에게 당한 배신보다 훨씬 더 쓰라렸다. 그는 더 이상 형을 미워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슬픔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조용히 형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형은 그가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민주는 형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분노와 증오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였다. 그는 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가 용서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김민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그는 무심코 문자를 확인했다. 문자는 한 지역 방송국의 속보 링크였다. 그는 무심코 링크를 눌렀다. 그리고 화면에 뜬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그는 얼어붙었다. 부동산 비리 게이트 수면 위로. K건설과 유력 정치인 연루. 뉴스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승소했던 땅 소송이 사실은 거대한 부동산 비리 사건의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3년 전에 매입했던 그 땅은 사실 K건설이라는 대기업과 몇몇 유력 정치인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 매입했던 것이었다. 김민준의 변호사가 기적적으로 찾아냈던 서류들은 그들의 불법적인 계약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뉴스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K건설의 회장과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윤태호와 같은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들의 비자금은 이미 모두 압수당했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소유했던 모든 부동산과 자산은 몰수되었다. 김민준이 되찾은 땅은 사실 그 비자금의 일부였던 것이다. 김민준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는 자신이 받은 행운이 단순히 돈과 재산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작은 생명들이 그를 구원해주고 그의 삶에 행운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부패와 불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정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정의의 물결 속에서 한 점의 먼지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다시 백구들을 떠올렸다. 그가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들을 구한 것은 운명이 아니었을까. 그는 자신의 복수를 포기하고 그들을 돌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윤태호의 용서를 구했고 형의 죄를 용서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 그의 삶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형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슬픔과 연민만 남아 있었다. 그는 형에게 속삭였다. 형, 이제 모든 걸 내려놔. 나 다 용서했어. 당신을 원망했던 나도 다 용서할게. 김만식은 동생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질투와 미움에 갇혀 살았던 그는 이제서야 자유를 얻은 것 같았다. 그의 숨은 점차 잦아들었다. 김민주는 형의 마지막 숨결이 멈출 때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김만식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김민주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졌다. 장례식을 마친 후 김민주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당에는 백구들과 새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달려왔다. 김민준은 그들을 품에 안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았던 기적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이 작은 생명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복수할 대상도, 원망할 대상도 없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백구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면서 김민준의 집에는 백구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불안했던 김민준과 박선영도 이제는 사람들의 순수한 호의에 감사하며 새끼들을 보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끼들을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았다. 직접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끼들을 정성껏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인지 신중하게 살폈다. 저희 아이들이 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가족이 꼭 행복하게 키울게요. 한 젊은 부부가 그렇게 말하며 백구 새끼 한 마리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새끼를 건넸다. 네, 부디 좋은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한 마리씩. 새끼들은 정든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새끼들과 헤어지는 것이 서운했지만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마치 자신의 아이들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다. 김민준과 선영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운이 이 작은 생명들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새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렇게 마지막 새끼까지 좋은 가족에게 보내고 난 후 마당에는 어미 백구와 가장 몸이 약했던 새끼 한 마리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모든 새끼들이 떠난 후 어미 백구의 기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허전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며칠 전만 해도 기운 넘치던 그녀가 이제는 사료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없이 누워만 있었다. 김민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읍내에 있는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증상을 설명했다. 수의사는 혹시 모를 질병을 의심했지만 김민준이 그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혹시 그 개가 사장님께 좋은 일들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수의사의 질문에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가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동물들은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인을 위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개는 사장님께 기적을 가져다주는 대가로 자신의 생명력을 모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민주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받은 모든 행운이 이 작은 생명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었다니.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백구가 그를 구원해주고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기적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쏟아냈다. 여보,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해. 선영도 수의사의 말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기력이 쇠해 힘없이 누워있는 백구를 끌어안았다. 백구는 그녀의 손길에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는 듯했다. 김민준과 선영은 남은 시간을 백구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백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그녀의 몸을 쓰다듬어 주며 위로했다. 그들은 백구에게 감사하다고, 그녀 덕분에 자신들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백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듯 희미하게나마 반응을 보였다. 며칠 후
백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눈은 희미해져 갔다. 김민주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렴. 너의 덕분에 우리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영원히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백구는 그의 마지막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김민주는 하염없이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사랑을 완성시킨 숭고한 희생이었다. 어미 백구가 떠난 후 마당에는 가장 몸이 약했던 새끼 한 마리만이 남게 되었다. 김민주는 이 작은 생명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새끼는 어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어미의 생명력을 이어받은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김민주는 이 새끼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복이.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다시 찾아준.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삶의 복을 가져다 줄 소중한 존재였다. 어미 백구가 떠난 후 김민준의 집에는 깊은 슬픔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슬픔은 절망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담긴 슬픔이었다. 김민준과 박선영은 백구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그녀가 남긴 작은 새끼 보기를 정성껏 돌보았다. 보기는 이제 더 이상 몸이 약한 새끼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미처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김민주는 윤태호의 아들에게 받은 돈을 보며 잠시 고민했다. 이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예전의 명성과 부를 되찾을 기회였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돈이 가져다주는 공허함과 그 돈을 쫓다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떠올렸다. 그에게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었다. 여보,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영은 그런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뭔데요? 목공. 옛날부터 목공을 배우고 싶었어. 나만의 작업실을 만들어서. 내 손으로 가구를 만드는 거야. 선영은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윤태호의 아들이 남기고 간 돈으로 작은 목공 작업실을 열었다. 그는 고급 슈트 대신 작업복을 입었고 복잡한 계약서 대신 나무 조각과 씨름했다. 김민주는 작업실에서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사포질을 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에만 집중했다. 보기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김민준이 작업실에서 일을 할 때면 보기는 그의 발치에서 잠을 자거나 나무 조각을 가지고 놀았다.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미소를 짓게 했다. 보기는 어미를 닮아 총명했고 김민준의 마음을 위로하는 법을 아는 듯했다. 박선영도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남편의 작업실에 들러 식사를 챙겨주고 함께 목재를 다듬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가 끊긴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을 살아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돈이나 성공이 아닌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채워져 있었다. 김민준의 목공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그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작은 가구들을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실력과 함께 그의 인품에 감탄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망한 사업가가 아닌 훌륭한 목수로 기억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여보,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선영이 작업실에 앉아 있는 김민준을 보며 말했다. 김민준은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는 이 보기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그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기는 그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었다. 김민준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의 삶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소중한 인연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행복한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세월이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김민주는 이제 어엿한 목수가 되어 있었다. 그의 작업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정성껏 나무를 다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가구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돈보다 귀한 것이 있었다. 바로 일하는 즐거움과 그가 만드는 가구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보기는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어느덧 어미를 꼭 닮은 늠름한 진돗개로 성장해 있었다. 김민준과 박선영의 삶은 평온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보기를 산책시켰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돈과 성공이라는 허울 아래 숨겨져 있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녹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가장 위대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들의 조용한 오후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김민주는 익숙하게 문을 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설면서도 너무나도 익숙한 두 얼굴이었다. 아들과 딸이었다. 사업이 망한 후 그를 외면하고 서울로 떠났던 아이들이었다. 김민주는 놀라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다. 딸의 눈은 이미 촉촉해져 있었다. 김민주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잃었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되찾고 싶었던 존재들이었다. 어떻게 여길 찾아왔니?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동네에 사시는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다시 돈을 벌게 되셨다고. 하지만 그분은 아빠가 돈을 벌게 되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빠가 행복해 보인다고, 이제 다른 사람 같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빠가 돈을 되찾으셨다는 것보다 아빠가 행복해지셨다는 게 더 궁금해서. 아이들의 말에 김민준과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아이들이 돈을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새로운 삶과 진정한 행복을 보러 온 것이었다. 그들의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보기가 쪼르르 달려와 아이들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아이들은 놀랐지만 보기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고 그를 쓰다듬어 주었다. 보기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가족의 화해를 방해는 듯했다. 김민주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었다. 작지만 아늑한 목공 작업실, 그리고 그가 직접 만든 소박한 가구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절망의 순간. 백구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 백구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된 이야기. 백구는 그에게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가족을, 평화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날 밤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등불 아래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으며 지난날의 오해와 상처를 풀어냈다. 보기는 그들의 발치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했다. 김민주는 그 순간 그가 이 모든 일을 겪은 이유를 깨달았다. 그에게 가장 큰 기적은 땅 소송에서 이긴 것도, 잃었던 돈을 되찾은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당에 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 한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은 그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끝에서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잃었던 가족의 사랑까지도. 김민주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온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희생, 그리고 구원의 위대한 서사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느껴졌다.